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다룰 자료는 그 2020년 3월 27일자 아주 따끈따끈한 장마감 리포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은 정말 할 말이 아주 많은 하루였죠. 그러니까요. 보통 중동에서 막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런 뉴스가 뜨면 시장은 엄청 기계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위험 자산인 주식은 막 던지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금을 사모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오래된 거의 절대적인 공식 같은 거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마감된 시장 데이터를 보면 그 전통적인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난 것 같습니다. 금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궁극의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은 막 폭등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의 공포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장세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자,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분석 미션은 이 고장난 나침반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왜 그 전통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이 실패하고 있는지, 또 그 터보 퀀트라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기술주 시장을 장악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이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진짜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쫙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과거의 렌즈로 보면 모순투성이지만요. 자본의 이동 경로라는 새로운 렌즈로 보면 아주 선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아, 자본의 이동 경로요? 네, 오늘 다룰 이 장마감 리포트가 주식부터 채권, 원자재, 외환시장, 그러니까 픽시장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요. 이 개별 숫자들에 막 매몰되기보다는 그 숫자들을 움직이는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는 게 오늘 아주 핵심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자본이 가장 격렬하게 빠져나간 진앙지부터 보죠. 바로 미국 증시입니다. 네, 오늘 하락폭이 꽤 컸죠. 네, 나스닥이 무려 2.38%나 하락해서 21,408.08로 마감했고요. S&P 500도 1.74% 하락했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시장을 견인해온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타격이에요. 그렇죠. 대장주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가 2%, 테슬라가 3% 넘게 빠졌단 말이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트리거가 된 건 맞는데 이 정도의 연쇄 하락을 단순히 사람들의 공포 심리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그 하락의 속도입니다. 그 속도감이 현재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거든요. 구조적인 변화라면 기계가 개입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하락을 주도한 건 인간의 공포가 아니라 기계의 계산이었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터보 퀀트의 기계적 매도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터보 퀀트요? 이름부터 뭔가 엄청 빠른 느낌이네요. 네, 극도로 고도화된 그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들이 메모리와 반도체 섹터를 완전히 정조준한 거죠. 이 기계들은 뉴스의 행간을 읽거나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적 영향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전에는 이런 패닉셀링을 설명할 때 그 초만 원인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외치면 사람들이 막 비상구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도미노 현상 이런 거에 비유하곤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 군상의 패닉을 묘사할 때 자주 썼죠. 네. 근데 방금 터보 퀀트의 작동 방식을 들어보니까 그 극장 비유는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 수천 개의 쥐덫이 거미줄 같은 인계철선으로 엄청 촘촘하게 연결된 방에 가깝겠네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쥐덫의 인계철선, 딱 그거예요. 이 알고리즘들은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긴장지수나 특정 금리 수준 같은 수학적 임계치가 딱 건드려지는 순간 0.001초 만에 수조 원어치의 주식을 시장에 냅다 던져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쏟아진 매도 물량이 다음 쥐덫의 인계철선을 또 건드리는 식이고요. 와, 무섭네요. 네,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아주 순수한 수학적 연쇄 반응이죠. 특히 이번엔 반도체 대장주들이 집중적인 타겟이 되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변수가 딱 입력되자마자 터보 퀀트 알고리즘들이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인간 펀드 매니저들이 상황 파악하고 회의 좀 소집해볼까 하는 순간에 이미 수조 원이 증발해버린 거죠. 알고리즘이 시장의 변동성을 진짜 극대화하는 시대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뉴욕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S&P가 결국 6천을 찍고 회복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런 장기적인 낙관론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이 터보 퀀트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런 기계적인 매도세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시장 참여자들도 딱 그 지점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이 변동성이 시장을 억누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이 결국 방어선 역할을 할 거라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기계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다시 돈이 몰릴 거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전망 역시 기계적인 투매가 좀 진정되고 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빅테크 중심으로 대기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논리거든요. 아, 무조건 반등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과거처럼 막 떨어지면 무조건 줍줍한다 이런 식의 반등보다는 그 알고리즘의 매도 임계치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지루한 바닥 따지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의 매도 폭격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아시아, 특히 한국 시장에는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죠. 네, 한국 시장 데이터가 참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오죠. 코스피는 0.40% 하락해서 5,438.87로 마감했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0.43% 상승해서 1141.52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엇갈렸죠. 시총 상위인 삼성전자가 17만 9,700원으로 떨어지고 SK하이닉스도 같이 하락하면서 코스피를 꽉 짓눌렀는데 코스닥은 올랐단 말이죠. 네, 미국 기술주 붕괴의 충격파가 한국 증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차별화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외국인들 매도세가 엄청났잖아요.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에만 무려 1,023만 주를 순매도했어요. 주로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768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그 물량을 막 받아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막 던질 때 한국 시장 내부에서 자금의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풍선 효과요.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배를 버리고 탈출하려는 외국인하고 바닥에 떨어진 진주를 줍겠다는 개인 투자자 간의 그 다윗과 골리앗 같은 줄다리기 속에서 자본이 바른 은신처를 찾았다는 뜻인가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증권, 게임 섹터가 방어선 역할을 한 걸로 나오거든요. 왜 하필 이 섹터들이 방어선이 된 걸까요? 그 터보컨트의 매도 알고리즘 타겟에서 살짝 비껴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증권주는요? 오늘 많이 올랐던데. 실제로 증권주의 상승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매수세랑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거래대금이 막 폭증하니까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 늘어날 거잖아요. 아, 거래 수수료가 늘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빠져나와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이런 개별 호재나 방어적 성격을 가진 중소형주로 피신을 하면서 코스닥 전체를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거대한 나무가 막 흔들리니까 예. 그 밑에 있던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덤불 속으로 확 숨어든 거네요. 네, 딱 그런 현상이죠. 근데 좀 아쉬운 게 글로벌 지수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 한국 시장의 취약성이 너무 도드라지거든요.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 유럽 닥스, 심지어 일본 니케이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어요. 유독 서울만 뉴욕의 그 중력에 끌려 내려간 셈인데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겠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증시의 아주 뼈아픈 구조적 한계예요. 유럽은 럭셔리나 산업재 중심으로 많이 다변화가 되어 있고 일본도 탄탄한 내수랑 다양한 수출 기업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죠. 네,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특정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초민감하게 반응하는 하이퍼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맞아요. 경기를 너무 타죠. 그래서 중국이 내부 부양책으로 오르고 유럽이 자체 호재로 방어할 때도 한국은 미국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기업의 펀더멘털이 막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지수 자체가 거대한 반도체 ETF처럼 움직인다는 거군요. 네, 지수 전체가 그렇게 묶여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그 막대한 자본들, 터보퀀트가 막 팔아치운 그 돈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핵심이죠. 주식시장을 빠져나온 돈의 행방. 채권, 외환, 원자재가 모여있는 이 FICC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 이 거대 자본들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현재 글로벌 스마트머니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히 읽어낼 수 있거든요. 일단 교과서적으로 움직인 데이터들부터 짚어보죠.
국제 유가인 WTI가 미국과 이란 협상 관련 뉴스에 막 출렁이면서 무려 2.62달러 급등해서 93.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숨에 튀어 올랐죠. 그리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408%로 상승했고요.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 강세에 밀려서 0.5 하락했고 그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1,445원으로 5.3원이나 내렸습니다. 네, 환율도 꽤 변동이 있었어요. 중동의 전운이 감도니까 유가가 오르고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 여기까지는 사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전형적인 흐름이죠.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그게 다시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매크로 체인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고장난 나침반 이야기인데요. 아, 네. 금속과 암호화폐 이야기죠.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유가가 뛰면 전통적으로 기관이든 개인이든 가장 먼저 찾는 건 무조건 금이잖아요. 네, 전쟁 나면 무조건 금 사라 이런 말이 있죠. 그쵸. 그런데 최근 금값이 무려 15%나 급락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오늘 18달러 정도 소폭 반등해서 13,000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긴 했지만 이건 분명한 약세 흐름이거든요. 네, 금은 확실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오늘 하루 만에 1240달러가 막 급등하면서 공교롭게도 금이랑 똑같이 13,000달러를 찍었습니다. 아니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아요. 금은 울고 비트코인은 웃는 이 상황.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그 모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플레이션이랑 금리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금과 비트코인에 각각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요? 네, 먼저 금이 왜 이렇게 버림받고 있는지부터 보죠.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아주 높게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쵸. 이자를 많이 주겠죠.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를 넘었다는 건 가만히 있어도 10년 동안 무위험으로 4.4%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은 어떤가요? 이자를 단 한 푼도 안 주는 자산이거든요. 아, 단순히 전쟁 나니까 안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를 안 주는 자산을 그냥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기관들한테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다가 오히려 막대한 이자 수익을 날려버리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금의 매력이 지금 구조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근데 잠깐만요. 비트코인은 왜 오르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이자를 안 주는 건 똑같잖아요? 아주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리포트에 등장하는 ETF 순유입 지속이라는 문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ETF라는 파이프라인이 비트코인의 본질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비트코인은 그냥 개인들의 투기 자본이 막 몰리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 자산이었어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랑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 차원에서 아주 기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거든요.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군요. 네.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게다가 수학적으로 발행량이 딱 고정된 유일한 유동성 자산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된 겁니다. 아,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게 기관들한테는 매력적이겠네요. 거기에다가 ETF를 통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을 서서히 제어해주는 거대한 가격 지지선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과거에 금이 하던 그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고금리 시대의 새로운 알고리즘과 거대 ETF 자본이 비트코인 쪽으로 막 강제로 이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간 거죠. 결국 터보 퀀트가 지배하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고금리가 깎아내려버린 금의 매력, 이 두 가지 엄청난 압력이 갈 곳 잃은 거대 자본을 비트코인 ETF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막 밀어넣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지금의 거대한 자금 흐름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니까 나침반이 고장난 게 아니라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자력선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다음 주에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네, 리포트에 담긴 주요 캘린더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들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 당장 미국 시간으로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두 차례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93달러를 훌쩍 돌파한 상황이라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나 중동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단기 유가 방향성이 딱 결정될 겁니다. 연준 의장 연설도 있죠. 네, 그리고 30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향방에 대한 힌트가 나오겠죠? 경제지표 발표도 빽빽하던데요. 화요일과 목요일에 한국의 소매 판매랑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졸스 구인이직 보고서랑 ISM 제조업 지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표가 참 많죠. 네, 근데 아까 그 터보컨트 이야기를 깊게 나누고 나서 이 일정표를 다시 보니까 좀 소름이 돋네요. 예전에는 이 지표들이 그냥 우리 경제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성적표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아,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 지표 하나하나가 다 쥐덫의 임계철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미국 조일지 보고서에서 일자리가 여전히 막 넘쳐나고 고용시장이 뜨겁다는 결과가 나오면 예전 같으면 경제가 좋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히 반대로 해석되죠. 터보컨트 알고리즘들은 누가 보고 고용 탄탄하네? 그럼 임금 상승하겠지? 그럼 인플레이션 고착화되고 결국 연준금리 인하는 지연되겠네? 이런 코드로 쫙 읽어버리고 곧바로 10년물 국채금리를 위로 쏘아 올리면서 기술주를 또다시 기계적으로 패닉셀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 인과관계의 연쇄 반응을 시장 참여자들도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표 발표 순간이 무서워지네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나 CPI 같은 주요 데이터가 발표되는 그 순간 시장의 방향성이 단 0.1초 만에 위아래로 폭주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청취자님들은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막 변동성이 크니까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라 이런 교과서적인 조언 말고요.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새로운 규칙에 맞춘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내 포트폴리오의 방어막이 이 현재의 고금리랑 알고리즘 장세에서도 정말로 유효한가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겁니다. 금을 사는 건 별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과거처럼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무작정 이자도 없는 금의 비중을 높인다거나 단순히 현금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고리즘이 밀어올리는 이 높은 금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채권이나 확실하게 이자를 지급하는 안전자산 쪽으로 현금을 파킹해두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국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접근이 유효할까요? 코스피의 대형 반도체주가 그 터보컨트의 기계적인 매도 타겟이 될 때 상대적으로 알고리즘의 타격권에서 좀 벗어나 있는 내수 중심의 방어주나 고배당주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풍선 효과를 활용하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 기조가 살짝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무리하게 환율 변동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원화 자선 내에서의 로테이션을 고민해 볼 시점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도 좀 바꿔야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여전히 단중한 투기 자산으로만 치부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글로벌 거대 기관들이 왜 이걸 대체 안전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변화를 진지하게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해지 비율을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넷 포트폴리오의 백신을 옛날 방식이 아니라 아주 최신 변이에 맞춰서 업데이트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딱 맞는 비유네요. 업데이트가 필수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연결해봤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어떻게 고금리를 확 자극하고 또 그 금리 압력이 이자 없는 금을 막 끌어내리는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막대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지 쭉 추적해봤죠. 자본의 흐름이 정말 흥미로웠죠. 네, 또 그 과정에서 터보퀀트라는 무서운 기계들이 어떻게 미국의 빅테크를 흔들고 그 충격파가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 기묘한 풍선 효과를 만들어냈는지도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뉴스나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에 막 휩쓸리지 않고요. 자본의 논리와 거시적인 흐름을 추적해내는 것. 이게 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께 하나의 도발적인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투자의 세계에 변하지 않는 절대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전쟁이 나면 금을 사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오르고 위기가 오면 달러가 강해진다. 이런 룰셋 말이죠. 네, 다들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0.001초 만에 막 매도를 주도하는 터보 퀀트 알고리즘의 인계철선 위에서 비트코인이 금의 왕관을 노리는 지금의 이 현상들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굳게 믿고 있던 투자의 낡은 법칙들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나침판이 고장난 게 아니라 북극성의 위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릴 시대가 온 거죠. 맞습니다. 북극성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지도도 당연히 새로 그려야겠죠. 이 새로운 룰셋이 지배하는 거대한 금융시장에서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과거의 영광에 그냥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잘 진화하고 있는지 이번 주말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말 과제가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시장의 이면을 날카롭게 꿰뚫는 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